안녕하십니까. 저는 남성해운 전략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최영석입니다. 학생분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컨테이너 운송의 시작이 언제 됐고, 컨테이너라는 게, 표준화라는 게 뭔지, 그리고 해운 물류, 혁신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 대담 시간에 좀 더 자세한 얘기들을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컨테이너 운송의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 책이 한 6년 전에 나온 책인데요. 혹시 학생분들 읽으신 분들도 계실 건데 한번 읽어보시면 그 역사, 컨테이너 운송의 역사를 속속들이 아실 수 있는 아주 좀 두껍긴 하지만 좋은 책이라고. 컨테이너 운송은 불과 60년 전밖에 안 됩니다. 56년에 아래 이 사진에서 보다시피 기존에 유조선이 있었는데 그 유조선의 위쪽에 한 58개 정도를 실어서 운반했던 게 최초의 컨테이너 운송의 역사입니다. 그 컨테이너 표준화는 언제 시작을 했냐? 컨테이너라고 하는 그 표준화가 뭐였냐라고 하면 기존에 무작위하게 벌크라는 선으로 그 짐들을 그 무작위로 운송을 했다면 이 컨테이너 박스라는 거 아주 지금은 당연스럽게 쉬워 보이지만 그때는 그러면 어떻게 운송을 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10피트짜리로 만들어 볼까? 20피트짜리 만들어 볼까? 어떤 회사는 30피트짜리로 만들어 볼까? 뭐 그런 것들이 아주 분산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들을 아까 56년에 최초에 시작했는데 벌써 미국에서는 2년 후에 1958년에 미국 규격협회라는 그런 쪽에서 이미 우리끼리는 운송 기업들끼리 표준을 정해서 서로 공유할 수도 있고 좀 더 효율적으로 운송할 수 있는 그런 규격화를 좀 해보자 라고 해서 그것들을 표준화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최초에는 10피트짜리 길이의 컨테이너 박스, 그리고 두 번째로는 20피트짜리, 그리고 30피트짜리, 40피트짜리 그렇게 표준화를 최초 56년에 운송하고 나서 2년 후에 바로 미국에서들은 만든 겁니다. 그것들을 컨테이너 표준화의 최초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컨테이너 표준화를 통해서 이 컨테이너 운송의 역사가 어떻게 돼 있냐. 그 당시에는 기존의 벌크로 이렇게 규격화되지 않은 운송을 하고 있다가 컨테이너 표준화라는 박스, 이 표준화라는 걸 통해서 혁신이 이루어졌다고 그 당시에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또한 순탄치만은 않았던 걸로 아까 앞서 말씀드린 책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동계는 1956년에 말콤이라고 하는 친구가 트럭으로 운송하던 일을 하다가 이 컨테이너로 배로 운송하면 안 될까?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된 거죠. 근데 그 아이디어 자체는 기존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왜 못했느냐? 태동계 하단에 보시듯이 노동조합들이 일단 반대를 한 거죠. 왜냐하면 컨테이너 규격화되면 하역하고 상역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혁신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컨테이너 박스로 최대한 실을 수 있는 그런 특수하게 제작된 배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럼 배라는 거는 굉장히 적지 않은 투자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컨테이너, 그리고 이 배가 되어 있어도 컨테이너를 그 육상으로 올리고 내리고 하는 항만들, 그거에 특화된 항만들이 필요했던 거고요. 그리고 그에 특화된 설비, 기계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거를 내려서 트럭으로 이송을 해야 되고 철도로 이송해야 되면 그 육로 시스템도 변화가 좀 필요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컨테이너 박스라는 아이디어는 56년 이전에도 있었지만 그것들을 진행을 최초로 했던 게 56년이었던 겁니다. 그것들이 진짜로 확장이 됐을 때는 정작 베트남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베트남으로 계속 군수물자가 이동이 돼야 되겠죠. 컨테이너 박스가 없던 시절에는 무작위로 벌크라는 걸로 움직이고 그러면 그 화물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컨테이너 박스를 가지고 컨테이너 선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군수물자를 이동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훨씬 줄어들었던 거죠. 그 다음에는 베트남 전쟁이 끝나고 80년도에 가면 암흑기가 다시 대두가 됐었죠. 이 단순한 컨테이너 박스가 왜 물류 혁신을 가져왔을까라고 얘기를 하면
운송비가 획기적으로 줄었던 거죠. 운송비가 준다면 똑같은 배 사이즈에 100개를 실을 수 있다면 이 컨테이너 박스를 이용해서 거의 1000개를 실을 수 있는 정도가 되면 10분의 1로 운송비가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소비자와 공급자가 가까운 곳에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공장은 생산 단가가 싼 그쪽으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혁신적인 작업들이 이루어져서 이 단순한 컨테이너 박스 하나의 발견이 이런 엄청난 물류 운송에 효과를 주었다는 겁니다. 해운 물류 시장의 혁신은 뭐냐? 한 세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류는 거점의 사업이다라고 하는데 인프라의 혁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물류 오퍼레이션 하는 데 있어서 운영 혁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테크놀로지의 혁신을 크게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프라의 혁신은 첫 번째는 선박 인프라입니다. 선박. 그래서 보시다시피 최근에 HMM에서 23,000 TU라고 하는 세계 최대의 선박을 가지고 움직인 것도 실은 선박 인프라의 혁신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선박이 이송을 해오면 그거를 오르고 내리고 해야 되는 터미널이 필요하죠. 그 터미널이 완전 무의 자동화로 되는 그런 터미널 그 인프라에 대한 혁신 작업도 같이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운영 혁신 측면에서는 한 2년 전에 나온 책인데요. 이 책 또한 여러 가지 네트워크의 운영, 그 다음에 수익성에 대한 운영, 서비스에 대한 운영들이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250페이지 정도 아주 짧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해운 기업에 관심 있으면 읽어보라고 추천을 드리고, 그 중에 여기 오른쪽에 5장은 특별히 보시면 어떤 운영 혁신이 컨테이너 해상 운송에서 필요한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기술 혁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기술 혁신은 물류 플랫폼, 어널리틱스, 그리고 IoT,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AI, 그 다음에 자율화장 선박,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 사이버 보안, 최소한 8가지들이 기존의 컨테이너 운송 회사들이 각각의 장점들을 사용을 해서 우리 고객의 니즈를 지키면서 내부 운영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형태로 자꾸 움직이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선사의 혁신 작업들은 한 3가지 정도를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향후에 대담이라든지 아니면 이후에 또 다른 방구석 물류를 통해서 여러 학생들을 만날 때 좀 더 구체적인 사안 가지고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